네, 오늘은 현금 입출금으로 증여라는 주제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조금 늦어졌는데 3월달은 워낙 바쁜 달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면서 그냥 그 방송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도 방송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 하셔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책임이 없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금 증여 잘하는 법입니다. 현금 증여 잘하는 법. 자, 현금 증여 잘하는 법이 있을까요? 있죠. 물론 있어요. 근데 현금 증여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증여 공제라는 것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현금을 내가 뭐 자녀한테 1억을 줄 건데 2억을 줄 건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녀한테 1억을 줄 건데 2억을 줄 건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전체 자산이 10억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방송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속공제로 나중에 한 번에 다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내 자녀가 이제 뭐 사업을 하는데 혹은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 증여를 잘하는 방법은 일단은 시간을 두고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른 방송에서 하루에 현금 입출금을 얼마를 하면 안전해요? 아니면 얼마를 하면 큰일 나요? 이런 것들은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실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현금 입출금을 하실 건가요? 저는 제 주변에는 정말 자산가 분들도 많고 하지만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다만 진짜로 얼마 입출금을 했을 때 문제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0만 원 이하로만 입출금을 하면 돼요. 예, 1,000만 원 이하로만 입출금을 하면 크게 문제 생길 게 없고요. 그리고 그게 횟수가 몇 번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내가 하루에 뭐 500만 원씩 매일 빼가지고 한 달 내내 그거를 인출을 해서 내가 어떤 금고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뒤로 자녀에게 준다던가 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방송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금을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금 증여의 의의. 현금 증여는 세금 절감 효과가 크고 기업 가족,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시는 가족 간의 자금 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준다예요, 준다. 현금 증여는 그냥 준다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주고, 그러면 그 현금을 어떤 사용의 목적에 의해서 주게 되겠죠. 그럼 그 사용 목적이 그냥 자녀가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자녀가 대표님의 주식을 사올 거냐, 아니면 증여를 받는데 증여세를 낼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금 증여가 어떻게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업을 하지 않으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현금 증여를 하게 되면 이게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방식에 의해서 나중에 뭐 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금 입출금은 무조건 걸릴까? 예, 현금 증여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금 입출금이 걸리지 않는 방법.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은 걸릴 일이 없다. 그냥 걸릴 일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현금 입출금을 할 때 뭐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빼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수시로 한다. 계속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얼마씩 인출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의심거래로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거래로 보고가 되면은 현금을 이렇게 뭐 한 이 정도 한 3번 빼는 거는 크게 문제 없겠죠. 근데 여기 이제 계속 뺀다 돈을. 그러면 은행 그 창구에서 직원분께서 의심거래 보고를 합니다. 의심거래 보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뭐 세무조사가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자금 흐름을 살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금 흐름을 살펴보다 보면 만약에 문제가 될 것을 발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과세 관청에서 이 사람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알고 싶다라고 해서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에서는 우리 고객분들한테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6개월 이내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조사가 이렇게 이제 입출금 내역서를 다 보고 나서는 조사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나오게 되죠. 근데 고객한테 알릴 의무가 6개월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건데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그냥 자녀분들에게 뭐 1, 2억을 주겠다. 아니 뭐 사업자금 5억을 주겠다. 사업자금 5억을 줄 거면 창업자금 특례를 이제 혜택을 주시면 되는 거고 그냥 1, 2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그 정도는 이제 공제 받을 거 받으시고 증여세 신고를 이제 선신고를 해가지고 좀 할인을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는 계좌 이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좌 이체를 했을 때 뭐 1,000만 원을 줬다, 1억을 줬다, 뭐 얼마를 줬건 간에 갑자기 왜 증여했는데 신고 안 했어요 이러지 않아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아이고 내가 1억을 통장에다 이체를 했는데 어떡해요? 큰일 났네요. 이러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때문에 갑자기 증여세 신고 왜 안 하십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만약에 진짜 뭐 그 큰 금액이 아닌 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신고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실제예요. 막 그냥 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뭐 현금 입출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실제로 제가 해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는 차라리 현금 입출금을 얼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1억을 똑같이 주는데 내가 1억을 현금으로 출금해가지고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증여세 왜 안 내세요라는 걸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계좌이체를 했을 때는 그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자, 현금 증여 방법은 현금 증여는 우리 가족 간의 재산 이전,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죠. 뭐 간단하게 진짜 사전에 내가 10년 동안 자녀에게 얼마를 줬는가에 대해서 또 합산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 증여공제를 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증여공제는 다들 이제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 아시다시피 자녀는 2천만 원, 5천만 원, 여기가 미성년자고 성년이 5천만 원이고, 이게 이제 1억으로 상향을 시켜준다. 이거를 계속 이제 계류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1억도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돈을 다 벌어가지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은 돈인데 또 자녀한테 줄 때 또 세금을 냅니까? 그러면 진짜 남는 게 없죠. 그리고 배우자는 뭐 이익 소각 때문에 많이 아시다시피 6억 정도의 공제가 있고, 그리고 기타 친족은 뭐 큰아버지, 뭐 이모, 고모, 뭐 이런 분들은 1천만 원의 공제가 있고, 그리고 타인은 공제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예전에는 타인이 뭐 공제가 뭐 1천만 원이 있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내에서는 이렇게 공제가 살아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10년마다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돼요. 그래서 10년마다 이 공제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장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한 살에 2천만 원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11살에 2천만 원 주고, 21살에 5천만 원 주고, 이렇게 했을 때 9천만 원까지는 계속 세금 없이 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자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계산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여공제를 왜 활용을 해야 되고, 이게 아까 제가 뭐 계좌이체를 해서 뭐 1억을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신고를 하는 게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할 때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남겨놔야 됩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남겨놔야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럼 갑자기 제가 왜 계좌이체를 하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갑자기 어, 자녀분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7천이다. 7천도 일반 직장인 치고는 꽤 큰 거죠. 7천만 원이다. 라고 해서 이제 사회생활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다. 라고 했는데, 어디선가 현금을 가지고 갑자기 집을 10억짜리를 매수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자녀분께서 3년 동안 급여 연봉 7천만 원을 받으면서 10원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지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7억 9천만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물론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현금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무조건 조사의 대상입니다. 이건 무조건 조사의 대상이에요. 당연히 부동산을 주로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 걸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현금 입출금을 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금 출처가 명확히 남지 않아요. 계좌 이체를 했을 때는 부모님이 줬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증여를 하는 걸로 우리가 그냥 당당하게 신고를 하면 돼요. 세금 내고. 그런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언제 줬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가장 뭐 기초적인 방법이고요.
기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좀 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맞춰서 잘못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현금 증여의 잘못된 정보. 차용증을 써라.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십니다, 진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차용증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차용증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다. 그러면 이자를 매번 준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뭘 해야 되냐? 이자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냥 준 거다라고 했을 때, 뭐, 그렇잖아요. 차용증을 왜 쓰겠어요? 실제로 갚을 마음도 없으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물론 제 주변에는 다 진짜 실제로 갚으시려고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금액이 많을 때고 안 갚으시려고 차용증 쓰는 거잖아요. 이자만 주고 쓰겠다. 근데 이거 안 됩니다. 이 이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 소득세를 아버지께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금은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상속이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는 따로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속은 합산해서 금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낸다.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사전 증여는 무조건 좋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사전 증여를 하는 거를 계속 권장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전 증여는 건강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대표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데 뭐 사전 증여를 이제 분산이 된다라고 하니까 빨리 뭐 막 준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한 5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직전 돌아가시기 직전 10년치의 통장 내역과 뭐 증여 이런 것들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상속 재산으로 계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 증여를 하실 거면 물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사전 증여를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공제를 더 못 받고 사전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공제가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계산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줬을 때는 생활비 주는 건 안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학비 대주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생활비 쪽으로 주고 뭐 등등등등 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자녀한테 생활비 뭐 이제 생활비 뭐 학자금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줬는데 자녀가 학교 다니면서 일은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억짜리 차를 산다. 예,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현금, 현금을 모아가지고 차를 샀어요. 그럼 당연히 현금을 모아서 산 거니까 본인이 돈으로 모아서 산 거니까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활비랑 학자금을
쓰라고 준 거예요. 돈을 쓰라고 준 건데 안 쓰고 모았다라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이 모을 동안 실제로 이런 생활비나 학자금은 뭐로 했겠습니까? 부모님의 카드로 했겠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쭉 줬는데 배우자가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갑자기 집을 짠 하고 사요. 이것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생활비로 주는 거는 다 쓰셔야 됩니다. 이걸 모아가지고 어떤 내가 자산 증식을 하는데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그냥 증여로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될 것들이 많다. 그리고 뭐 현금 입출금을 하는데 어떤 게 문제가 안 될 건가 라는 것보다는 사실 어떤 걸 활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증여를 잘하는 법은 딱 이렇게 네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 공제를 무조건 쓰시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 10년 후에 다시 리셋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신 정보를 습득을 해라. 최신 정보는 뭐냐? 세법에 대한 부분이죠. 세법. 그러면 증여세에 대한 부분, 법인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그 바뀐 법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바뀌는 법이 안 좋게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미리 사전에 운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에 있듯이 증여에 대한 부분도 이제 1억으로 이제 늘려주자라는 게 법이 이제 5천만 원이라는 게 법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1억으로 좀 늘려주세요라고 이제 계속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거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제가 또 이 방송을 해야 되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증여공제가 리셋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자녀한테 그냥 돈을 조금 주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실제로 돈을 그냥 현금을 주는데 한 달에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줘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적은 금액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부분이고,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벤트라는 거는 가장 크게 뭐가 있을까요? 경조사죠, 경조사. 경조사, 결혼을 한다거나, 돌잔치를 한다거나, 그리고 만약에 뭐 상을 당했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물론 이제 상을 당할 때는 슬프지만 경사일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어디 시골에서 누가 1,300명한테 자기 계좌가 담긴 저희 아들 결혼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1,300명이 다 실제 사람들일까라는 건 저는 의문입니다. 네. 물론 이제 자기의 지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현금을 입출금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가장 깔끔하게 진짜 절세 구간을 잘 찾아서 신고를 하는 거고, 내가 지금 현금을 주는 게 좋은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주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물려주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시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절세는 생각하는 자의 혜택이다. 자, 탈세 신고는 1, 2유 COAB 절세연구소와 함께합니다. 절대로 탈세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실제로 합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미리 구상하고 이제 전략을 잘 짜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증여와 상속의 전략 설계. 오늘 이제 사전 증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증여와 상속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세 정보 상담 신청은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